반갑습니다. 훈민정 해로운 이야기 28가지 가운데서 기록가 중심의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국어문화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슬옥입니다. 1940년에 훈민정 해로본을 간송 전일필 선생님께서 소장하신 지 8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 서시 주최로 우리 세종국어문화원 주관 간송미술관 후원으로 이런 전시 행사를 그 서울도서관 외벽에서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충분히 전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 공개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우리 기록할 그리신 이무성 화백님이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1446년 훈민정 해례본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세종대왕은 어떤 식으로 훈민정음을 보급했을까? 이것이 이번 해설의 초점입니다. 사실 정식 반포식은 하지 않았고요. 할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 온 백성한테 알리는 해례본이라는 책을 펴냈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준공식적인 반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이 해례본이 나오고 나서 진짜 대단히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척 극한의 고통 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4년간 아주 그 거의 완벽한 보급 정책을 수행하시고 54살 때인 1450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훈민정음 그 당시에 임금이시라면, 뭐 지금의 대통령 임금이라면 어떤 식의 보급 정책을 썼을까요? 자, 보십시오. 자, 그 새로 만든 문자가 정착이 되려면 그것도 이 한문이라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아주 견고한 엄청난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한문 중심의 세상에서 이런 새로운 문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오랑캐 문자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또 중국의 소중을 자처하던 그 사대부 입장에 봤을 때는 이류 문자인 이 훈민정음을 살아남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했을까요? 자, 일단 행정문서에 쓰이게 해야 됩니다. 공문서에 쓰여야 되겠고요. 또 국가 공무원시험에 도입되지 않으면 진짜 살아남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또 해례본 자체는 한문 양반 사대부들을 위한 양반들을 위한 어떤 책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언해본을 펴내고 물론 이 언해본은 세조 때 나오지만 세종 당시에 나왔다는 것이 훈민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국가의 어떤 정당성, 정체성, 역사성 그리고 후세 임금들한테 백성들한테 지배층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당부에 해당되는 용배천가라는 서사시를 펴내고 그리고 또 그 당시가 성리학이 국시인 나라이지만 백성들의 생활과 마음에는 여전히 불교가 생활 종교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백성한테 알리기 위해서 특히 하층민 위주로 또 여성이라든가 그 모든 백성한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훈민정음 표기 불경책을 펴내게 됩니다. 바로 석보상절과 어린 청강지곡이 그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말에는 한자 어도 있고 순우리말도 있습니다. 해례본에서는 순우리말 위주로 거의 99%죠. 순우리말로 설명을 주로 했지만 이제는 이 한자음을 제대로 적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양반들한테도 지지받는 그런 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국 고대부터 내려오던 18,000여자에 관한 그 한자에 대한 표준음을 만들게 됩니다. 중국 황제들이 그런 중국 한자의 표준음을 정하고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글자인 낱말 글자인 한자로는 소리를 제대로 적을 수 없기 때문이죠. 1000년 이상 노력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조선의 임금 세종대왕이 그런 중국 황제가 1000년 동안 그 못한 일을 단 한순간은 아니죠. 해례본 그 준비하면서 아마 동국 정도 같이 준비했을 거라 보는데 그런 동국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동아시아 중화 문명의 그런 한자의 표준음을 훈민정을 이용해서 정확히 적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아시아의 한자 한문 문명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책이 동국주의는 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 이상한 한자음을 적은 책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 낮추어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바로 그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소리문자에 대한 자부심, 무로 그 중화의 문자 한문이 아니죠. 한자의 표준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논어맹자 중용대학 같은 그 유교 경전에 한글이 쓰이지 않으면 사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유교 경전에 대한 그런 한글, 그 당시 언문이라고 그랬죠. 언문으로 표기하는 또는 그를 주석을 다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실패합니다. 맞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일찍 죽거나 일찍 죽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나중에 이제 선조 임금이 한 100년 뒤쯤에서 선조 임금이 이걸 완성하게 됩니다. 광해군 때 4서 3년까지. 자, 이런 어떤 이렇게 보면 이런 그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한 훈민정음이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핵심 정책 7가지를 모두 시행하고 운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록화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훈민해협은 1446년이고요.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그 집현전 원로학자들 중심으로 원로 대신들 7명이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은 해협원 나오기 전이죠. 창제 후죠. 1443년 12월에 창제가 됐는데 한 2달쯤 뒤에 1444년 2월 20일 무렵에 연합상소를 올리게 된 겁니다. 흔히 채말리 반대 상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7명이 같이 올린 거고 그 중에 대표가 집현전의 부제학이었던 채말리 선생이었던 것이죠. 뭐 이분들의 그런 왜 반대했는지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갑자년의 갑자상소라고 하는데 이 갑자상소가 해로본이 나오게 된 1차적 동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는 1443년엔 창제 후에 그걸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금의 구국공무원이라고 하시는 그 설이 그 진짜 대민 업무를 담당한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한자음도 막 적는 것도 만들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려고 할 때 이 반대 상소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자 상소는 엄격히 말하면 훈민정 창제 반대 상소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창제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보급하려고 하니까 보급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훈민정 보급 반대 상소 이렇게 맞습니다. 물론 훈민정 창제 왜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비판적 상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 조선시대 때 이 반대 상소는 이거 딱 한 건입니다. 그거는 세종대왕께서 이제 그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 해로본을 통해서 바로 이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어떤 반대 논리에 대한 그런 완벽한 해명, 그저 방어 논리를 폈고 또 훈민정음의 어떤 우수성과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비록 반대를 했지만 그걸 인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단 한 건의 반대 상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갑자 상소는 그 훈민정음 해로본이 나오고 나서 그런 보급 정책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만약에 세종대왕 입장에서 이런 치밀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양반 사대부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 정책을 여러 가지 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문서에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행정문서, 공문서에 쓰지 않으면 어떤 그 문자의 실질적 가치, 행정적 가치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해례본을 반포하고 나서 한 달 뒤쯤 직접 훈민정음으로 공문서를 발행을 해서 의금부와 승정원에 내려보냅니다. 대간의 죄를 묻는 공문서였는데요. 해례본에서도 이런 어떤 재판이라든가 사건의 속사정을 잘 알아야 죄를 이게 묻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다 억울한 이게 편리하다 이게 이제 관리 입장에서 편리한 거고 제 입장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관련된 어떤 실천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정말 훈민정음 창제 반포 못지않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문서에 그 훈민정음이 쓰이게 되는 공식 선언이 무려 1894년 고정임금 때 와서야 이게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막았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물론 창제자이고 반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그 양말 사대부의 어떤 사대부의 나라 그런 어떤 나라의 권력의 공고성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거 시험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도입을 해야 이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도입된 어떤 과목 책은 많이 팔리고 보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조 임금은 이제 훈민정음을 국가 공용문자로 이제 굳건히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과거 공시험 과목을 채택합니다. 해로본이 나온 지 3개월 뒤인 1446년 12월 26일자 행정실무 관련 과거 시험에서 응시생들의 어떤 새 문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또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냥 그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첫소리 글자, 가운데 소리 글자, 끝소리 글자를 합자해서 글자를 만들 수만 있으면 통과시켜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새로 만든 문자고 또 많이 부담을 주면 이게 정착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 빨리 알고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험의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1447년에는 함길도 정기시험에서도 훈민정음을 1차 시험으로 실시하게 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 퍼지게 하는 그런 과거 시험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그림은 이제 훈민정음 보급에 업문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그림인데요. 물론 업문청이 이제 언제 설치됐는지 또 어디 어떻게 설치됐는지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해로본 간행 2달쯤 뒤인 1446년 그러니까 11월 8일 그 실록 기록에 의하면 이 업문청 그 경비가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록과 그 창제 후인 1444년 초에 문서 번역 등 이제 공식적인 어떤 업무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이 업문청은 이미 창제 후 반포 전에 이미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이제 해로본 간행 이후에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이제 훈민정음 해로본 간행 후에는 이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 문헌인 그 용벼천가 등을 편찬해서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용벼천가 편찬 작업은 창제인 1443년 1년 전에 기록에 의하면 1442년 본격화돼서 이제 해로본이 나오고 나서 최종 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47년에 550지를 이제 간행해서 신하들에게 나눠줬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문청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에서조차도 이 훈민정음이 공식 문자가 된 것은 1894년 고정 구문 칙령 이후라고 그런 엉터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제도의 정점에 있는 임금이 창제 반포하고 이런 공식적인 행정기관을 통해서 보급한 것인데 그러니까 공식 문자 맞는 거죠. 이 반포 이후부터 본다면 더더욱 그런데 1894년부터 공식 문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공식 문자이지만 한자보다 못한 비주류 공식 문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이제 그 한글로 펴낸 불경책 석포상절과 어린 청강지옥이란 그림입니다. 물론 영인물을 바탕으로 했고요. 이 책은 이제 해로본 이후에 나온 최초의 한글 위주의 그런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용벼천가가 먼저 나왔지만 그 1054쪽 가운데 이 한글로 쓰인 거는 뭐 그러니까 90% 이상이 한문입니다. 125개의 그 시에 쓰인 게 전부니까요. 그것에 대한 해설, 주석은 100%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글 위주의 최초의 책은 석포상절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거의 동시에 나온 책이 어린 청강지옥인데요.
그래서 헤르본이 나오고 나서 이제 훈민정음을 백성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실질적인 문헌으로 불경책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국시가 성량인 조선에서 사실 불경책을 나라에서 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헤르본이 나오기 한 6개월쯤 전에 그 운명하신 소나무 죽음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명분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제 1446년에 돌아가시자 그 둘째 아들인 그 수양대군에게 이제 그 소나무의 그 수양대군 입장에서 이제 엄마죠, 그죠? 소나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불경책을 쉬운 한글로 옮겨서 그 부처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부처님 일대기에 관한 그런 책을 펴낸 것이죠. 그래서 수양대군은 이제 석가모니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풀이한 그 산문집 석보상제를 펴내게 되는 것이고요.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원인청강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보상제는 산문집이고 원인청강직은 참불과 운문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이제 보시다시피 석보상절은 한자가 더 크게 되어 있고 한글은 더 작게 되어 있지만 원인청강직은 그 반대로 한글이 더 크고 한자가 더 작죠. 이런 걸로 봐서 세종대왕께서는 이 원인청강직에 담긴 이런 한글 표기 이런 걸로 봐서 한글이 언젠가는 줄임문자가 될 것이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원인 청강지곡에는 현대 맞춤법 같은 원리도 적용을 해놨습니다. 예, 이 그림은 헤르본 간행 후 최초의 한글 벽서, 한글 사용 사건입니다. 1449년이고요. 헤르본 간행 3년 뒤에 사건 기록인데요. 세종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그 당시 언어로 한글로 바꿔봤습니다. 하정승하 또 공사를 지금으로 발음으로 이제 읽겠습니다. 공사를 망령답이 하디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당시 발음으로 더 정확히 읽어볼까요? 하정승하 또 공서 이 아래 안은 오에 가깝습니다. 공서를 망령답이 더비 호디 마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벽서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좋기 수백억은 이상 될 겁니다.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고요. 당연히 번역된 게 실록에 실려 있어서 한문으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재현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장관급이었던 하연대감을 비판하는 그런 벽서인데요. 어떤 사연이냐면요. 실록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이제 황희와 하연을 영의정 부사로 삼았습니다. 근데 황희는 이제 그 제상의 자리에 있는 동안 너그럽고 후덕했으며 백성들의 여론을 귀담아 듣기를 좋아했고 뭐 그런 아주 명지상으로 뽑혔죠. 하지만 하연은 까다롭고 살피기를 좋아하고 나이가 많으신 탓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이 한글로 이런 벽서를 붙인 거죠. 하정승, 옛날에 높이는 사람한테는 하라고 했거든요. 낮추는 사람한테 아라고 했고요. 물론 이제 벽서에서 이렇게 존치를 썼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정확히 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아마 잘못된 정책을 그건 이제 이거 보는 사람 입장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그걸 비판하는 벽서입니다. 당연히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하급 관리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 업무를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하연 정승이 내린 그 정책 방향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벽서를 붙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세종대왕께서는 이 벽서를 보고 뭐 겉으로는 뭐 기분 나빠하셨겠지만 자신이 임명한 정승을 이제 비판하는 거니까 속으로 또 내심 흐뭇하지 않았을까. 내가 바로 만든 반포한 이런 훈민정음이 이렇게 소통의 문자로 쓰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은 이제 그 간성 전열필 선생님 훈민정 해례본 소장 그림인데요. 1940년에 이제 그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제 훈제 해례본을 이제 이영 선생이 이제 그 발견한 건 그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간성 전현필 선생께 이렇게 매각한 게 1940년입니다. 그래서 1946년에 펴낸 그 초간본이 이제 어딘가 있었을 텐데 발견이 안 되고 이때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간성 전일필 선생은 1938년에 보아각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 일종의 이제 박물관을 짓고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모든 예산을 쏟아붓게 됩니다. 간성 전일필 선생은 20대 그 이미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최고 거부가 되시죠. 그래서 양아버지, 아버지 뭐 재산을 동시에 상속받아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오로지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또 한남 서립이라는 옛날 고서점을 세워서 이 책 수집 이걸 해오는 과정에 이게 이제 발견되는 겁니다. 소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해례본 그 원본이 그러니까 1446년에 세종대왕이 펴낸 그 책이 어딘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언해본이라는 그 해례본의 일부를 번역한 언해본이 이제 유통이 됐었는데 그걸 원본이라고 많이 사람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착각이다. 진정한 또 다른 원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간성 전일필 선생도 옛날 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알았던 거죠. 아무튼 세종당의 그 정신을 담은 이 해례본 이것이 간성 전일필 선생의 철저한 준비 끝에 이게 이제 소장되고 또 이걸 잘 보존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하는 그 큰 공로는 세종당의 반포 정신 못지않은 그런 공로 못지않은 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훈제 해례본의 그런 가치, 정신을 널리 알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고요. 요 붓글씨는 이제 한글 서예의 대가이신 청농 문관효 선생님이 직접 이 원문을 그대로 쓰고요. 또 번역을 제가 제안한 표준 공료관을 이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책은 이렇게 두 쪽을 나란히 붓글씨 써서 나무에 새겨서 활자로 펴냈던 것이죠. 요거는 이제 해례본이고요. 해례본은 목판본인데 아무튼 요 가운데 이 판심문의 판심 제목 정회례 이 제자의 첫 쪽과 둘째 쪽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쪽수가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현대판으로 우리가 해례본의 어떤 그런 가치 의미를 이어받자는 의미에서 현대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를 한글로 써놨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해례본의 정신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 해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하루빨리 해례본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해례본에 담긴 세종의 정신, 의미, 또 훈민정음의 가치와 의미를 온 국민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례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정지서만큼이라도 제대로 읽자.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정지서문을 읽고 낭독하고 낭송하고 암비하는 그런 운동을 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훈민정 해례본의 전체 내용이 다 소중하지만 해례본의 어떤 정신과 가치 또는 훈민정 창제 동기와 목적, 취지, 의미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아주 명쾌한 문장으로 쓴 것이 바로 정지서문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쓰신 정엄 취지문을 이어서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정인지 선생이 썼지만 이게 세종의 생각입니다. 세종대왕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의 이제 그림, 하나의 어떤 액자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 이 강의는 그 전시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세한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요거에 대한 세세한 해설은 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보시면서 그 의미를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민정음 헤르본의 진실과 감동을 갈무리한 정의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하늘과 땅 사람의 세 바탕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말소리 기운 또한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운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할 때 막힘이 없겠는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각각의 처한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약과 문장이 중화와 같이 견줄만 하다. 다만 우리말은 중국말과 같지 않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 어려움을 걱정하고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 옛날 신라의 설청이 이들을 처음 만들어서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매끄럽지도 아니하고 막혀서 답답하다. 이들을 사용하는 것은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그 만분의 1도 소통하지 못한다. 개년 겨울 1443년 12월에 우리 임금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예의를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상형 원리로 만들었을 때 글자는 옛 전서체를 모방하였고 말소리에 따라 만들었을 때 글자는 음률의 7가락에도 들어맞는다. 하늘 땅 사람의 세 바탕 뜻과 음양 기운의 신묘함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 이라도 열 안에 배울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한문글을 풀이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소송사건을 기록하면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글자 소리로는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음악 노래로는 노랫가락을 어울리게 할 수 있다. 글을 쓸 때 글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으며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비록 바람소리, 두루미 울음소리, 닭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드디어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시었다. 이에 신이 지편전 응교 채항과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 수찬 성산문과 돈영부주부 강의안, 행지편전 부수찬 이계와 이설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가지 풀이와 보기를 지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대체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게 하였다.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화된 자들로서는 감히 밝혀 보일 수 없다. 공설이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모든 임금들을 뛰어넘으셨다. 정음 창제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연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없는 것이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무릇 동방의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지 않음이 아니로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통 11년, 세종 28년
1446년 9월 상순 자원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수 관사 세자 우빈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가 쓰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감동이 느껴지나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짚어보면요. 이미 여기에서 그 진짜 이 4대 부의 최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인지 선생이 아주 그 절절하게 써놓은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미 그 한자는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자라는 걸 명백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빌려왔지만 우리의 말과 그죠 문화를 담은 이제 우리 한국식 한문이 로 쓰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빌려온 것만큼 명백하고 당연히 또 우리 말을 적는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걸 명백히 하고 있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한자 변형해서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이두라는 글자를 만들었지만 그게 어떤 건 이 뜻을 빌려오고 어떤 건 음을 빌려오고 막 그냥 그 기준 자체가 어지럽거든요. 일관된 기준을 세울 수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를 쓰는 게 더 어려워서 안 쓰게 되고 오히려 한문을 쓰게 되고 그런 것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서체를 모방했다. 그거는 이제 이 4대부가 쓴 글이다 보니까 이제 하도 이제 이 새로운 문자에 대한 반발심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그 전서체 그 글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옛날 글꼴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한자를 만든 그런 맥락을 좀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자연을 그대로 모방했지만 그건 이제 그게 더 발전하다 보면 획을 더해서 점점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대부들의 어떤 그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그런 식의 어떤 글꼴 차원에서 모방했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그게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실제 비교보면 알지 않습니까? 모방이 아니라는 거 다 모방 이런 문자의 어떤 제자 원리라든가 어떤 문자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소통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맥락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이 정의서에서 이제 많은 오해를 그 전자체를 모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서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의미가 다가오죠. 자, 이번 그 훈민점 해로운 이야기 28가지 이 전시는 서울시 시민소통과에서 주관한 것이, 주최한 것이고요. 우리 세종국어문화원에서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